안녕하세요. 원자는 척조국인 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재씨, 예. 어제 라이브 때 잠깐 만나고 예. 그러게요. 다시 만났네요. 오늘 6월 21일인데요. 수요일 저희 녹음하고 네. 있을 때 아까 오늘 아주 춘천까지 또 갔다 와서 그러니까요. 아까 이원 또 라이브를 잠깐 인스타로 잠깐 했었죠.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진행을 했는데 춘천에는 또 비가 아주 또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서 그러니까요. 네, 진행했는데 뭐 어쨌든 뭐 원주로서는 잘된 일이다. 라는 원주로서는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네.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어떠셨어요? 근데 뭐 라이브 때 잠깐 말씀해 예.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상당히 라이브를 하면 금방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수많은 이제 취재진들이 네네. 카메라를 이제 붙잡고 이제 원광수 시장이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는 네네. 상황이었다. 네, 제가 이제 원광수 시장 항소심 재판을 보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하여간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라이브를 켜고 저 혼자 막 떠드는 게 소리가 굉장히 작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네. 또 극단적 아이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주목받으면 더 그렇죠. 이제 네, 옆에 이게 전문 유튜버분들, 정치 유튜버분들이라 좀 계셨으면은 자신감을 받아서 했을 텐데 맞아요. 그러지는 못했고요. 하여간 뭐 그 정도까지의 주목을 받았던 사안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이런 뭐 레거시 미디어 취재진들은 굉장히 많이 왔다. 뭐 YTN도 오고, 네네. 뭐 원주 MBC도 오고, G1도 오고, 네. 뭐 거기까지는 봤어요. 하여간 그렇게 왔는데, 하여간 처음에 이제 원광수 시장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네. 다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원광수 시장이 취재진의 예상 동선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옆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정문이 아니라. 네,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아주 불만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말이죠.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네. 그러니까 설사 뭐 안에는 어차피 못 찍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뉴스에 보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찍으려고 한참 기다린 건데 그쵸. 말이죠. 그래서인지 원광수 시장이 갑자기 돌연 다시 나오더니 그러니까요. 다시 이게 걸어오더라 멀리서부터. 그래서 그림을 하나 만들긴 만들었다. 근데 거기가 좀 찍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춘천지법하고 저기 춘천 검찰 거기가 너무 청사가 낡아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제가 볼 때 저 학성동 우리 원주 구 법원보다도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낡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항소심까지 다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원광수 시장 이제 들어왔고 저는 라이브를 이제 끄고 사실 저는 방청을 해도 되는지 몰랐는데 같이 간 이제 형님께서 자기 예전에 상지대 투쟁할 때 자주 가봤다. 그냥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역시 경험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반바지를 처음에 입었어요. 약간 굉장히 캐주얼했죠. 네네.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긴 바지 없냐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걸칠 약간 그런 자켓 같은 자켓 같은 거 없냐? 그런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원에 출입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면 반바지가 자기 예전에 제지를 많이 당했다. 그 안에서 못 들어간다고 막 약간 옷을 단정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곡결에 제가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슬랙스처럼 슬랙스 같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세미 정장 같은 거. 그게 사실 그리고 네이비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입으려고 했던 건데 제가 게다가 오늘 소개 옷도 그냥 옷도 네이비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것은 마치 어디 릴스에서나 볼 법한 온몸이 다 청청청인 상태로 가게 됐다. 원곡결에. 근데 이제 법원에 어쨌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이제 들어가지더라고요. 저는 뭐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갔고 근데 안에 들어갔는데 다들 복장이 후리하더라고요. 아니 뭐 반바지가 웬일이니까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다들 뭐 후리하던데요. 뭐 저는 뭐 오히려 제가 더울 정도였다고 너무 입어서. 그래? 나 10년 전이었어가지고 그 형님이 세월의 야속함을 또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으로. 법원이 많이 개방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법원에 제가 처음 가봤는데 언급결에 오늘 갈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본다는 거는 근데 들어갔는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뭐 사실 그날 원광수 시장 재판뿐만 아니라
아니라 뭐 다른 선거법 재판도 있었고 또 일반 형사 사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살인 사건도 있었고 뭐 성추행 사건 뭐 이런 사건들도 다 있어가지고 그런 걸 다 한 재판부가 이제 판결을 하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항소를 다 묶어서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지를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하는 식으로 구속 수감되신 분들도 있나 봐요. 이제 옆에서 들어오시고 뒤에서 들어오시고 방청석에서 있다가 들어오시고 막 이건 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간 마치 우리가 뭐 법정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한 사건을 가지고 되게 크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이제 한창 할 때 재판을 벌일 때 이게 주고받을 때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오늘은 그냥 선고 공판이라서 다 그냥 출석한 상태에서 읽어만 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 드라마보다는 확실히 뭐 차분하고 아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방청석에서 이수 이런 거 전혀 뭐 나루호도 같은 놈 오면은 난리 나죠. 그냥 아주 차분하게 왜냐면 소리가 좀만 들려도 다 쳐다봐요. 누가 실수로 등으로 에어컨 껐는데 삐링 소리가 다 쳐다봐.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더라.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뭐 방청석에서 이제 항의하는 장면을 쉽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더라. 하여간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결과도 신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결과는 굉장히 예상 그대로 나왔다. 뭐 이따 잠시 후 바로 전해드리겠지만 하여간 신기한 법정 경험이었고요. 나중에 라이브 때 한번 또 풀 수 있으면 한번. 좋습니다. 한번 더 뭐 이걸 바탕으로 뭐 지역에도 굉장히 뭐 이번 선거법 이슈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뭐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되게 성평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그런 방청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것도 투쟁으로서 진행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 기회에 법정을 좀 자주 가봐도 괜찮겠다. 나름 뭔가 배울 점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엄청나게 논리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뭔가 은근히 역설적으로 속세와 단절된 듯한 느낌도 준다. 하여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법에 입각해서 이런 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감정을 최대한 덜어내고 뭔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오히려 세상과 단절된 뭐 뮤지엄산이야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을 줬다. 물론 그 사건들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내용들이지만 하여간 뭐 이런 법정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도 좋겠다. 나는 뭐죠 이거 훈훈하지도 않고 이거 무슨 교훈이야. 하여간 뭐 그런 새로운 경험을 했다. 오늘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잠시 후 또 그 얘기 해보죠. 좋습니다. 오늘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 원전처 78회 1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첫 번째는 바로 그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강수 시장 2심이 열렸죠. 네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됐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 가까스로 세이프했다. 그러니까요. 네, 벌금 100만 원만 받았어도 시장직을 잃을 위기였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항소심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녹음하고 있는 21일이었죠.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거의 같은 논리로 판결을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충분히 선관위도 안내를 했고 그렇긴 한데 유죄는 맞다 그래서 유죄는 맞는데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 건 아니다. 서민 이미지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본인 재산 내역을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뭐 하여간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와중에 이게 벌어진 거고 내가 막 정말 계획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축소 신고를 해가지고 서민처럼 보여가지고 내가 당선되게 하겠다. 이런 의도까지는 아니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1심과 거의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표 차이가 났다는 거죠. 구자 후보와 초박빙 접전이었다면 모를까. 마치 좀 표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기각을 한 셈인데 항소를 둘 다. 근데 이제 검찰이 주장했던 게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전파성에 대해서 가중 요소를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원강수 시장의 배우자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생활고를 호소한 대목이라든지 또 뭔가 선관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재산이 널리 전파된 점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 했는데 그것 역시도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논리였어요. 1심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1심과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했던 그 전파성이 가중 요소가 되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2심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사실 이날 이제 듣긴 했는데
이 판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당장 이제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들은 대로만 말씀드리면 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된 것도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광수 시장 후보자의 그 내용만 공개된 게 아니라 모두가 공개됐기 때문에 딱 집중이 딱 전파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선관위가 통상적으로 그건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광수 후보가 뭐 자신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했으면은 전파성의 의도가 훨씬 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가령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SNS를 통해서 저는 어렵게 잘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했기 때문에 가중이 됐겠지만은 이 선관위를 통한 건 아니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뭐 제가 SNS 예시를 든 거는 제가 드는 겁니다. 그 판사가 한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아마 가중 요소 검찰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이 뭐 라디오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크게 이게 영향을 엄청나게 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쭉 나오니까 제가 이제 검사 표정을 봤어요. 검사가 하늘을 봤다가 다시 땅을 봤다가 이거 또 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 네. 왜냐하면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 앞선 재판들도 줄줄이 뭔가 감형이 됐단 말이에요. 검사가 그때부터 표정이 막 답답해요. 막 판사를 쳐다봤다가 막 다시 서류를 뒤적였다가 하늘을 봤다가 막 아주 피곤해 보였거든요. 특히 요 검사가 이번 재판에서 또 특이했던 게 그 1심 검사가 2심까지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공판까지 맡게 됐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검사 입장에서도 좀 아쉽게 되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원광수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에 짧게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고 저희도 이제 라이브로 보여드리긴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애정을 쏟아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정에 온 힘을 다하고 선거 사무도 더욱 사려 깊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감사하답니다. 일할 기회를 주셔서. 아니 뭐 모르겠어요. 좀 그렇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 사무도 더욱 사려 깊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는 이 다음에 이제 그렇죠. 뭐 나오시겠죠. 하여간 뭐 상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더라도 사실 2심까지 이렇게 나왔으면은 맞아요. 우리가 잠깐 토막 법률 상식 해보면 1, 2심을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증거를 이용해서 우리 흔히 생각하는 재판이죠. 이 증거를 채택해서 이 증거가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 다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게 다 사실심이고 법률심 대법원은 법률심만 합니다. 증거를 새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됐냐 이 사람의 혐의에 맞춰서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법이 잘못 적용되지 않은 이상은 뒤집힐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심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대법원도 그대로 뭐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 2심이 어쨌든 막 논리가 많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슷한 맥락에 비슷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다 바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사실 좀 가까스로 낸 면도 있어요. 2심 항소심도 새로운 증거를 냈다기보다는 사실 1심 때 한 건데 더 강조한 느낌인 거죠. 그쵸. 전파성이 더 강했다.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법까지 가면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대로가 아마 최대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원광수 시장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물론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애당초 거의 드물긴 해요. 그러나 혹시 몰라서 좀 전전긍긍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법 리스크랄까요? 이런 게 좀 해소된 측면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게 마치 요 판결을 통해서 물론 시장직은 유지가 됐지만 어쨌든 이게 마치 무죄인 것처럼 또 반응해서는 또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원광수 시장도 밝혔듯이 이런 것들은 더욱 사려 깊게 챙기겠다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거는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또 유죄죠. 그래서 그런지 이 원광수 시장도 좀 오늘 담담한 표정으로 물론 측근들도 오늘 좀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나 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는 듯이 보였다. 제가 재판 이 선고 내리자마자 이제 표정들을 쫙 스캔해봤는데 비교적 좀 차분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1심 때 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웃음을 보였다. 그러니까요. 원광수 시장이. 그 지적을 아마 의식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뭐 공직사회도 아마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이런 표현 너무 옛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영이 안 선다, 기강이 안 선다, 뭔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이거 혹시 모르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맞아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업 추진도 조금 이게 추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원광수 시정이 좀 더 추진력을 받지 않을까. 이미 지금도 상당히 불도저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더 추진력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가실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법원을 나오는데 말이죠.
갑자기 춘천에 그 조금씩 내리던 빗방울이 좀 굵게 내리기 시작했다. 아하. 그리고 원주에 도착하니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네. 우리 원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원주 저도 약간 그때쯤에 슈아가 차에서 이제 낮잠을 자가지고 드라이브를 좀 다녀왔어요. 또 오랜만에 다녔군요. 네, 근데 드라이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원주에 올수록 빗방울이 굵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춘천에서 몰고 온 그런 거였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여간 원광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선출직 5명 걸려있다고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네네. 일단 1명 원광수 통과. 그 다음 3명 같은 혐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원재용 하석균 도의원과 박한근 시의원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3명 모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심도 당선 무효 아니겠네요.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돼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이분들 중에는 이렇게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무효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한 명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렇군요. 3명은 깐부인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된다. 몰라요. 그런가 봐. 자, 원재용 도의원은 1심 150만 원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90만 원으로 가까스로 이제 상한선을 이제 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하석균 도의원 130만 원 1심 나왔는데 2심에서 80만 원. 박한근 시의원 110만 원 나왔는데 7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판사가 마치 맞춰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987로 왜 감경해줬냐?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이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해 구성원들의 존재가 알려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주민자치위원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민자치위원인데 이 사람 좀 뽑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신분을 내세우진 않았다. 뭔가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측면도 좀 참작을 했다. 근데 사실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감경을 해줄 수가 있는 건지.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주민자치위 신분으로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정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당 활동이 물론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정당의 그 방향에 따라서 참여해야 될 순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겸직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바닥 민심을 다지는 정치인으로서의 그것은 이용을 하면서 또 공천을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원이 됐습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은 자기 좋은 거는 다 취한 것을 법원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감경이 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정당 가입하고 선거운동하는 거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법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법을 바꾸면 돼요. 맞아요. 근데 현행 법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 내에서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이 입법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감경이 과연 옳은 감경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판사의 그 판결문 읽어 내리는 거를 들으면서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이것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은 가능하지 않은 셈이 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사실 저도 이건 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에요. 물론 원광수 시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했지만 이 사람들도 유지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오히려 뒤집혀 버렸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거는 박한근 시의원이죠. 이 사람이 이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제 재선거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재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할 때는 중선거 구제로 갔습니다. 아마 1, 2, 3등까지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재선거는 소선거 구제로 할 거예요. 1등만 뽑히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원주의 이 정치 지형상.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한성 들고 국민의힘이 한수 줄면 지금 13대 1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12대 12. 동률이 여야 동수다. 여야 동수면 법안은 부결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금 아주 엄청 벼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난리 나겠죠, 시의회가. 그래서 아주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는데 이른바 헝의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현재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어쨌든 이 세 분은 기사회생해서 나가는 길에 좀 봤습니다. 세 명이 아주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아, 서로 약간 뭐 이렇게 와 하지 못하고 법정 아니니까 와락 와락 소리가 아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깐부로 아주 드라마 약간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그냥 이런 좀 동질감이 많이 생기셨나 봐요. 그렇겠죠. 법정 아무래도 싸움을 하시면서 네네. 약간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네. 자, 어쨌든 또 한 분 계시죠? 이제 마지막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심영미 시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았는데 뭐 이 판사 그대로 했으니까요. 역시 2심도 같은 형량인 벌금 80만 원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네네. 한마디로 5명 모두 직위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원주시는 총선이 열릴 때 재선거는 아마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투표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어려움을 좀 겪어도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쉬움도 있고. 마무리 국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5명에게 직위 유지형을 선고한 재판부는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김형진 부장판사입니다.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게 특징이 아닌가. 저는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원래 다들 그러신지 모르지만 하여간 신기한 법정 경험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면서도 뻔한 이 판결까지 지켜보게 됐다. 아니 어쩌면은 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상 외의 판결들도 있었던 거 섞여 있었죠. 네네. 그런데 이 허무한 마음은 뭘까요? 뭔가 좀 허탈하네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 이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19일이었죠. 원광수 시장과 남기주 문화예술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네. 뭐 이거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억지 행정 때문인데요. 시정 정책 토론 청구와 관련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기준지 주소를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고요. 또 토론 개최를 허용하지 않아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원주시 정부의 서류 보완 요청,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나 등록기준지 주소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면서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죠. 당연히 원주시 정부 권익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아침 범시민연대가 또 질의를 했어요. 직접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기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그 위원회인데 여기에다 문의를 해보니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법령이 아닌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원주시 조례만으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답변입니다. 왜냐면은 대구광역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요. 대구광역시도 주민번호 없이 토론 여는데 당연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다른 법도 아니에요. 거의 유사한 법, 그러니까 거의 조문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잖아요. 같아요. 양식도 거의 비슷하고 하여간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음에도 아마 우리 원주시 정부 인정 안 할 것 같다는 느낌. 뭐 어디서 인정을 해야? 뭐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인정해야 됩니까?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우리 원주시 정부는 아무튼 옳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냥 뭐 무시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아침 범시민연대는 시민 400명의 서명을 받아 21일에 시정 정책 토론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다녀오셨잖아요. 어머결에 이제 춘천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가 8층에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가지고 남기주 과장한테 직접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번에는 남기주 과장이 이제 웬일로 갑자기 이제 얘기를 좀 하자. 언론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뭐 뻔한 말 했습니다. 같은 걸 가져온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랬는데 또 안 가져왔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 원래의 입장을 그대로 뭐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여간 법적 대응은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 행정소송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 철거안이 이제 무효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보공개 청구 요새 취미라 그랬잖아요. 아카데미 항상 검색해보고 있어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아카데미 극장 철거
용역 업체를 입찰했고 선정을 했다라는 문서 목록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이미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다 해놨지만은 아마 공개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문서 목록에 떴다라는 거는 진행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게 사실 6억 원 가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 입찰도 안 했다? 이것도 의아하고요, 일단. 그리고 건축물 해제심의위원회인가 아무튼 그런 걸 거쳐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카데미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면 그것도 없이 하는 느낌이다. 열렸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고 여러분들 한번 그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아카데미 그냥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이 문서들이. 그래서 저 굉장히 수상하다 지금 아주 6월 안에 또는 7월 초에 기습 뭔가 하려는 듯한 지금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지금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다. 아니 왜 이렇게 뭔가 절차와 법 위에 있습니까? 뭐 아무튼 원주 씨는 옳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주 씨가 무슨 우리 삼국시대 때 뭐 약간 뭐 제가백과의 이름이나 이런 삼국시대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엄연히 행정기구로서 그렇죠. 법과 절차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권익위도 틀렸다, 문체부도 틀렸다, 지금 뭐 저 아마 행정안전부도 틀렸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면 모르겠습니다. 진짜 독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특별한 자치입니까? 너무나 특별하고 아무튼 옳은 우리 원주시 정부의 행태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러니까 더욱 진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번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이것도 아주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원도심, 그러니까 원일로 평원로 이 도로 양방 통행 전환하겠다는 얘기 있어가지고 그쵸.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포기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포기해야죠. 근데 되게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걸 철회한다라는 뜻을 꺾을 수가 있구나. 원주시 정부도. 자, 원주신문 18일 보도를 보면요. 최인수 교통행정과장이 13일 시의회에서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거를 이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취임 후에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양방 통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서 아주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였던 이유는 전임 시정, 원창목 시정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인데 요거를 뒤집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은 국비 도비를 앞으로 주겠습니까? 얘네는 국비 도비 받아도 이렇게 다 뒤집는 놈들인데 하면서 안 주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문제였고 또 시민 여론조사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러 번 진행됐던 여론조사에서도 다 동일하게 반대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비슷하게 나와서 한 3분의 2 정도는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중앙동 이런 원도심에서도 반대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300억 원 가까운 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돈 낭비냐 이게. 맞아요. 돈 없다고 난리를 하면서.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지적에 결국에는 시 정부도 좀 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지역사회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정부 대학 교수 교통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양방 통행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최인수 과장은 향후 교통량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여지를 남겨둔 걸까요? 애매합니다. 그러면 혹시 한 발짝은 물러섰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임기 말에 그렇진 않겠죠. 사실상 좀 힘들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좀 근데 보입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약간 신기했던 게 대학 교수 교통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쳤다. 뭐 이런 수기 과정을 할 수도 있는 거군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때 저 아카데미 논의했던 미래 기획 전문가 TF인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나는 이런 어떤 관료들 또 소위 교수들 이런 사람들로만 이렇게 TF를 하는 것이 맞아요.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시민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전문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자를 좀 다양하게 해서 옛날에 저 북유럽 예시도 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위원회 공화국이 아니지만 스웨덴은 아무튼 위원회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런 사람까지 필요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식당에 비건 음식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심지어 그 식료품을 배달하는 업체에 기사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위원회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갑자기 북유럽에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주시 정부도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차별시키는 게 필요한데 하여간 이번에는 잘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게 보통 그런 위원회가 1년
뭐 길게는 몇 년씩 가더라도 그걸 계속 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었잖아요. 지속가능 발전 저 계획 세울 때 그쵸. 시민 네. 수기 위원을 참여하셨잖아요. 네. 거의 한 50몇 명이 이제 위원으로 임명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각 17개 목표별로 나뉘어가지고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민수기위원뿐만이 아니라 워킹그룹의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그다음에 초안해가지고 공무원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시민수기위원들과도 또 한 번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예시가 있는데 안 써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 하여간 뭐 이번에 어쨌든 결정 잘 하셨고요. 근데 또 문제는 또 우산동 저 상지대 후문길도 맞아요. 여기도 양방통에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아마 용역할 것 같거든요. 하고 있나? 아무튼 요거는 할 수도 있다. 네네. 아니면 또 대안으로 나온 게 여기는 놔두고 일단 일방통에 어디 뭐 우회로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냅두는 게 나아요. 맞아요. 네. 이게 물론 상인분들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상권이 이렇게 된 건 아니다. 네. 아니 이번에 저 뭐야 하이볼 축제인가요? 네. 뭐 아무튼 뭐 상지대 후문길에서 또 근사하게 했잖아요. 멋진 그림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 축제가 뭐 모든 건 그렇게 운영되진 않았지만 그 이제 그 준공될 단계천 인근에서도 이제 행사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어디야 문화의 거리 비도로도 이제 치맥 축제 같은 거 하고 그런데다 이제 깔고 하면은 그림 좋잖아요. 네네. 우리가 암만 도로 막다도 원일로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상하잖아. 맞아요. 그 양방통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요. 그런 보행자 중심의 도로에서 그런 또 거리 축제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또 이벤트고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존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여간 이번에는 포기하신 거 잘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약간의 여지를 둔 것 같아서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또 어떻게 보니까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 영업권을 두고 태창 운수와 대도 여객 8년째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마 네네. 원주 시민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원주 MBC 19일 보도를 보면 최종 파기 환송심에서 대도가 태창에 5억 원을 주고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태창이 물론 5억 원을 받긴 합니다만 당초에는 원래 한 30억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억 원만 받고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패소나 다를 바가 없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5억 원을 주고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 그렇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둘과의 어떤 갈등은 이걸로 봉합한다는 거기 때문에 태창으로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결과죠. 하여간 둘이 왜 싸웠냐? 경영 위기에 처한 태창이 부당하게 핵심 노선과 버스를 대도에 넘겼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경영진들과 이제 관련이 된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 대도가 태창에서 나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태창에서 이제 대도가 나오는데 대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알짜 노선과 이제 버스를 많이 갖고 갔단 말이에요. 거의 막. 그러니까 이게 수상하다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남은 태창의 구성원들이 이제 소송을 건 거죠. 이게 뭔가 대도 가는 과정이 이게 말이 되냐? 부당하게 가져갔다. 아니 아무리 이제 이게 이따가 나갔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알짜배기 노선을 다 가져갈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도 여객에게 너무나 유리한 그런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고 그래서 소송전이 시작됐는데 그야말로 회사에 존폐가 걸린 싸움이었죠. 대도로서는 자신들의 영업권을 무조건 지켜야 되고 다 뺏기게 생겼죠. 지면은 태창으로서는 이제 파산 막으려면은 안 그래도 경영난인데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됐고 사생결단의 승부 1, 2심에서는 태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도가 영업권을 돌려주거나 배상금 30억 원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태창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게 미래의 어떤 자산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의 자금을 확보할 거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2심은 아마 영업권은 인정 안 했던 것 같아요. 30억 주는 걸로 뭐 그렇게 갔던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뭐 1, 2심 판단은 대체로 이제 태창의 손을 많이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이 뒤집어 버렸다. 네. 9회 말 역전 말로처럼 상상도 못했던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까 1, 2심에서 이 판결이 보통 유지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법률심인데 이렇게 뒤집히나?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대도가 어떻게 보면 뭐 정당하게 가져갔다. 이렇게 본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래서 요 판결의 기조가 결국 이번에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서 대도가 단 5억 원의 영업권을 지키는 것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우리의 태창은 이 소송에서 이겨서 사실 회생을 노렸습니다. 지금 법정 관리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3년 남았거든요. 지금 회생 기한. 요 안에 회생 못하고 결국에는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초읽기다. 뭐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태창 파산 위기다. 버스 저 새로 못 사가지고. 근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어려워졌다 네네. 지금. 게다가 지금 노동자 53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고 위기죠. 파산하면. 그쵸. 누가 받아줄 겁니까? 게다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장기 근속자가 많대요. 태창에.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도 엄청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파산하면 퇴직금 못 주잖아요. 그럼 53명은 이게 금전적 타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퇴직금까지 이렇게 결부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는 결국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원주시가 나서라 제발. 이거는 시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태창운수가 경영위기에 빠진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뭐 옛날부터 이랬어요. 하여간 뭐 이랬고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도 한 것도 예전이고.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 왔죠 원주시는. 근데 이 태창운수를 살리려는 노력은 굉장히 소홀했다. 관리 감독도 소홀했고 특히 전 경영진이 횡령 문제 있어가지고 막 저 판결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동안에도 원주시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안 했다. 그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원주시 정부는 차라리 태창이 파산하길 바란다. 파산을 하면 차라리 깔끔해진다. 정리하기 쉬워진다. 뭐 지금 원광수 시정도 준공영제 하려고 하잖아요. 준공영제를 하든 뭘 하든 노선 정비를 하든 차라리 파산을 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데 더 좋게 만드는데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태창 운수의 파산을 어떻게 보면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사 시의 입장에서 그게 뭐 수월한 길이더라도 아니 여기 태창 운수에 지금 결부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 원주 시민이고 한 명 한 명의 노동자들인데 그렇죠. 그걸 외면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여기 노동자들도 큰 문제고 또 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광수 시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창국 시정 때부터 격하게 누적된 문제입니다. 다들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도 보조금 지급하면서 아무런 이제 관리 감독 안 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해왔다. 맞아요. 시민 세금도 사실 낭비를 한 꼴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보조금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진작 그냥 준공영제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물가가 지금 올라가지고 더 비싸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준공영제 공영제 얘기 나왔을 때 그게 10몇 년 전에 만약에 샀으면 그때 뭐 300억 막 몇백억 이렇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그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몇 년치 보조금 모아서 그냥 차라리 사는 게 나았어요. 그럴 바에는. 하여간 원주시 정부는 다음 달 아마 용약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시내버스 뭐 노선 개편 관련해서. 그래서 준공영제 도입을 이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버스 회사들이 이렇게 곤란을 겪고 이 53명 노동자 53명을 과연 고용할 것이냐, 고용 승계를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뭐 하여간 뭐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뭐 차고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태창운수 차고지를 사실 팔아가지고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태창운수 그것도 원주시가 안 살 것 같잖아요. 지금 그거 비싸니까 또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요. 지금 얽힌 문제가. 근데 준공영제가 과연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 춘천의 사례를 보면은 그것도 우여곡절 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은 이 준공영제가 좋은 게 아니다.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의 어떤 먹잇감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이거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할 거면 공영제를 해라. 차라리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 정부가 그 정도까지 각오가 돼 있느냐. 태창운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수방관한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 정도 각오가 돼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준공영제 빌드업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 네네. 네, 마지막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서 봤다고. 여러분도 어디서 들어보셨을걸요? 자, 하여간. 자, 원주시 정부가 우산철교 철거와 관련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치악산 바람길 숲의 취지를 살리려면 우산철교를 보존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반론은 사실 그 원창목 전 시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추진한 사업이니까. 본인이 이 사업을 굉장히 그 시정 말미에 핵심 사업으로 이제 추진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저 치악산 바람길 숲을 왜 아스팔트를 깔아서 하냐? 뭐 콘크리트인가? 콘크 아스팔트가 아니라 왜 콘크리트
콘크리트일 거 아니야. 그 철길에다가. 이것은 네. 아주 자연과 이 조화가 안 되는 아주 그냥 이게 바람길 숲의 치질을 이렇게 다 살리는 삭막한 이게 말이 되냐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주시 정부는 네. 아니 원창목 시장 당신이 세운 계획에도 콘크리트라는 걸로 나와 있다. 뭔 소리냐 이거 왜 이런 걸 가지고 하냐. 나도 취지를 못 살렸네. 모르겠어요. 난 이제 누구 말이 진짜인지. 진짜 원창무 시장의 계획에도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고 뭐 원창무 시장 말만 들어보면 원광수 시정이 거의 뭐 지금 인공미 넘치는 도시를 만들려는 것 같고 뭐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의 전임 시장, 현임 시장의 싸움이 아주 피곤합니다. 이거 근데 뭐 요 치악산 바람길 숲 사업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위원회 회의나 이럴 때 갔을 때 위원회 회의에 시장님이 오시면은 네. 아니 모두 발언을 안 하시고 그 관련된 위원회 관련된 얘기를 안 하시고 본인이 지금 추진 중인 관광 사업 한 브리핑을 한 15분, 20분 하세요. 맞아요. 아마 뭐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네. 원창목 시장 어디 뭐 이게 행사 와서 한 얘기 들어보면은 갸우뚱한 경우가 많아요. 기승전 소금산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지나니까, 소금산이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나니까, 따리굴 사업을 엄청 이제 브리핑 하시면서 맞아. 거기에 뭐 미디어 미디어 파사드 네.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에서 착안해온 뭐 슈퍼트리 그것도 엄청 광고하고 걸어다니는 시정 홍보관이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아니 저것도 되게 다 인공적인 개발 정책인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게 과연 적합한 방식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들으면서도 하여간 뭐 이제 시장 어떻게 보면 끝나시고 네. 집에서 페이스북 하시고 이러시다 보니 이런 게 많이 보이시나 봅니다. 뭐 네, 이게 또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보이는 게 있다고. 그렇죠. 네, 또 이게 근데 사실 원주시 안에서는 이제 전임 시장일 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국회에 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맞아요. 돌발 영상 나오거든요. 바로 YTN. 그래서 뭐 일단은 좀 그래요. 갈고 닦으시는 게 내년 총선까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여간. 이런 가운데 최근 우산동 주민을 중심으로 시민 1395명이 철거 반대 뜻을 담은 건의서를 시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언제 모으는 겁니까?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요. 나는 신기해 참 신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언제야? 특수교육원 할 때도 서명을 막 순식간에 몇만 명 모으잖아요. 네. 이거 어디서 동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 네. 하여간 뭐 신속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보니까 철거하려면은 원주시 독단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철도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시 정부는 철도공단도 철거를 원한다. 뭐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여간 막 당장 강행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맘대로. 그러니까 뭐 다른 만약에 아카데미처럼 그러니까 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카데미도 사실 문화재 지정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이제 해주면은 그렇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여간 시정부는 논란이 되니까 이제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재차. 네. 어디서 들어본 멘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윤석재 공원 녹직 과장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 우산철교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수기 과정. 아니 이쯤 되면은 공무원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충분한 수기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조직 사회에서는 어떻게 만약에 교육이 되고 있는지. 이 정도면 충분한 수기 과정이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요.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수기 과정 이러면 우리가 그냥 워딩으로만 이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과의 충분한 수기 과정 많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충분한 수기 과정이라면 그러니까요. 그냥 졸속 과정 해주세요. 네네. 졸속.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죠. 충분한 수기 과정은 좀 안 맞는 표현인 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네네. 근데 뭐 어쨌든 이번에는 9월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거 철거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으니까 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네. 요 정도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충분한 수기 과정. 네, 주민 설명회 한번 열어보고 설문조사도 하고. 근데 한 번만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아카데미는 아무것도 안 했다. 네. 설문조사 한다더니 안 하고 여론조사도 간담회를 비공개로 간담회도 하는? 상인들 대상으로 그렇죠. 비공개로 하고 물론
저 원주시에서는 아침 쪽에서 참여를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만 뭐 누가 봐도 시장도 참석하는 요식적인 간담회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시장이 참석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었고 주민 설명회도 그냥 중앙동 간담회로 가름하고. 맞아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했던 충분한 수기 과정.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하고 우리 공원 녹지과의 충분한 수기 과정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있는 것 같다. 하여간 데자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한 수기 과정. 이게 과연 과마다 다르게 나올지 그러면 또 이게 과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똑같다면은 이게 원주시의 충분한 수기 과정이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네네. 하여간 우산철교의 또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대신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오늘은 기운차림 봉사단 원주 지부 대신 기운차림 식당 원주점 개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 기운차림 식당. 네. 어떤 건가요? 이게 뭐 저희 뭐 옆집 아는 분이 낸 식당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소개해드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거긴 한데요. 저희가 뭐 뒷광고 이런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뭐 아무 연관도 없고요. 네네. 제가 원주신문을 보다가 눈에 띄어서 가져왔어요. 네. 18일자 보도로 알게 됐는데 이 식당이 일단은 천사로 231번지에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평원사거리예요. 평원사거리인데 평원사거리는 저 보건소 지하상가에서 태장동 넘어가는 그쪽 도로에 가다 보면 나옵니다. 학성 유치원 방면. 네네. 거기에 이제 13일부터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그러니까 점심에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100인분을 제공합니다. 네네. 주말 공휴일에는 열지 않고요. 여기에 특징 바로 1,000원 식당이다. 제가 어디 그 원주에 1,000원 식당이 문을 열었다라는 그거는 이제 좀 타이틀로 본 것 같은데 거기가 여기였군요. 맞아요. 여기 1,000원 식당이라고 사실 더 이제 보도는 많이 나왔죠. 1,000원으로 저렴하게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인데 밥, 국 3,000 5개 종류가 있는 거죠. 여기로 구성된 백반식이 나오는데 개업식 때는 미역국, 잡채, 김치, 불고기가 나왔다. 너무 과한 개업식이어서 너무 힘주신 거 아닙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도 이렇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카데미 갔다가 한번 이게 여기에 슬쩍 한번 가봤고 굉장히 좋은 식당이다. 요즘 같은 고물가에 단돈 1,000원으로 이렇게 아주 그럼요.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요즘에 그 한식 뷔페라 그래서 이런 백반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보통은 막 6,000원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뭐 8,000원 막 이런 것들도 많아요. 1,000원이면은 큰 사발면도 못 사지 않나요?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 편의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육개장 사발면이 1,05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막 한 800원대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물가가 이만큼이나 올랐구나. 그러니까 1,000원으로 이제는 거의 살 수 있는 게 없는 시대인데 맞아요. 이렇게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데. 약간 1,000원 나와서 얘긴데 우재 씨 기억에 약간 어릴 때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1,000원. 가장 풍족한 약간 이런 간식 아니면 식사? 1,000원이면은 학교 앞 컵볶이를 500원어치 일단 사고 네네. 피카츄도 300원어치 사고 슬러시도 300원어치 사면은 양손 가득 대단했죠. 대단하지. 그쵸. 그 정도면 위풍당당 집에 걸어갔지. 그 정도면은 1,000원이면 대단했죠. 네. 뭐 구인 씨도 사실 이 정도 세대 아니에요? 그래도 맞아요. 비슷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500원을 약간 용돈으로 받았었는데 맞아. 근데 사실 500원만 있어서 충분했어. 맞아요. 그렇게 받으면은 그 당시 이제 미츠라는 과자가 200원인가 3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고 약간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새콤달콤이 200원이었어요. 그래서 새콤달콤 미츠 그 조합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약간 슈퍼마켓에 가서 그런 뭐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그 당시에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그런 짜먹는 젤리인데 얼려서 먹는 약간 그런 류 약간 있었어.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 기억하는 그때 주시쿨이 2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거나 약간 그 정도여서 그래서 500원으로도 굉장히 풍족하게 1,000원이면 진짜 우씨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시대였네요. 파티를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진짜 다시는 오지 않을. 맞아요. 요즘도 있나? 컵볶이 요새는 1,000원도 1,000원도 넘을 것 같은데 1,000원이면 되나요? 근데
저희 그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분식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연치 않게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정도 금액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은. 네, 아무래도. 그래, 1,000원 이상 되는 컵볶이는 맞아요. 안 돼. 쉽지 않아. 양을 줄여서라도 1,000원을 맞춰줘야 그거는 돼. 저희가 이제 뭐 자유시장 떡볶이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것과 이제 엽떡을 생각하면 엄청 큰 차이잖아요. 떡볶이가 원래 이렇게 비싼 음식이었는지 나는 그러니까요. 엽떡, 신전 떡볶이 이런 걸 보고 깨달는다는 거죠. 항상 하여간 1,000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시절.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몇 년도죠? 거의 2000년대 2000년대가 아니다. 2023년에도 1,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당시에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오차는. 하여간 이분들 뭐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아주 좋은 일을 하시냐. 네네. 이 사단법인 기운차림 봉사단에서 2009년부터 운영 중이에요. 이제 오래되셨네요. 기운차림 식당이 그렇다고 해요. 주로 소외계층, 독거노인, 시장의 노점상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신다. 아무래도 이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네. 그렇죠. 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서 그래도 식사 한 끼 하신다. 이런 분들 또 식사를 거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괜히 또 이제 돈 쓰기 아깝다 그래가지고 또 돈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그래도 한 끼라도 좀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부산광역시 동래점을 시작으로요. 경기도 의정부, 안산, 군포,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18곳에서 그동안 이 1,000원 식당, 그러니까 이 기운차림 식당을 운영해 왔고 이번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 19호점을 이제 개업한 거다. 그러니까 전국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19호점이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여기에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데 하면은 그래도 뭔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뭐라도 이제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기사상으로 다른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KBS에서 보도한 기사를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 후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와. 순수한 민간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되게 그걸 또 자부심 있게 좀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래서 기부금을 이렇게 보내시거나 정기적으로 CMS를 통해서 또는 식재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분들 덕분에 운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와의 그 밀착이 굉장히 또 중요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주점 같은 경우도 원주 지부죠. 기운차림 봉사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후원품 중 일부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하고 월 1회 환경 정화 활동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가. 하여간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원주 지역 사회에서도 이분들과 함께 또 이분들에게 또 많은 지지와 또 후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에서 처음 생긴 만큼 또 이곳이 계속 좀 꾸준히 잘 운영돼야 강원도의 많은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1,000원을 받냐 그러면 굳이 했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떳떳하게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런 시선이 잘못된 거지만 되게 시혜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어떤 복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는 복지를 받는 대상이니까 그런 대상답게 굴어라. 약간 사람을 되게 굴욕적으로 만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까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막으려는 취지인 것 같아요. 1,000원을 떳떳하게 내고 값을 제대로 치르고 먹는다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가격을 책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자립감을 기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돈이 없거나 이게 물가가 비싸고 막 이래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런 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사회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뿌리 깊은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개개인에게 이제 개개인이 이걸 가지고 사실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걸 좀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복지 정책도 그렇게 설계될 때가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운차림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 봉사단 쪽에서는 좀 세심하게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설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뭐 개구리 밥차나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때는 되게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근데 또 요거는 또 다른 대상을 타겟으로 한 또 이런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운영하는 식당이기도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다채로워지면은 그렇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서로 연대나 교류도 가능할 거고. 또 개구리 밥차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맞아요. 얼마 전에 또 어렵사리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또 청소년들이 여기 1,000원 식당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하여간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어떤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제 뭔가 좋은 거긴 한데 또 이제 원주시 정부가 그냥 또 민간에만 다 맡겨놓는 것이 또 적당한가 적절한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 맞아요. 항상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원주시 정부도 그냥 박수만 치고 있는 느낌. 네.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공로패 하나 주고 맞아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뭐 착한 식당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뭔가 원주시 정부가 공공의 입장에서도 한번 신경 쓸 대목이 할 수 있을지 뭐 아니면 요런 형태의 활동을 하는 분들께 뭐 식재료가 어쨌든 원주푸드라는 것들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 그렇죠. 연계해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런 식재료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돕는다든지, 그러니까 꼭 어떤 재정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물고 정도는 터줄 수 있지 않냐. 무조건 그러니까 이분들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부 지자체 지원 그런 거 오히려 받는 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원주시 정부 할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잘 교류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여간 이 기운차림 식당 원주점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식당을 열어줬기 때문에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셔서 또 식사 함께 하면서 얘기도 한번 나눠보시고 그러면 또 좋지 않을까. 맞아요. 또 들어보니까 저희는 또 저희 차원에서는 어떤 또 같이 연대나 아니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또 그게 뭔데에서 항상 얘기가 나왔던 주차장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광수 시정 들어서 도대체 주차장이 몇몇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 원주시. 그것도 한번 세달라. 네네. 한번 세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쓰고 몇 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주차장 공화국이 아닌데 주차장 특별자치시를 만들려는 거냐. 뭐 하여간 뭐 이런 느낌이라서. 네네. 근데 또 주차장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차장에 이렇게 과몰입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방안이냐. 우리 원주시 탄소 중립 언제까지 한다 그랬지? 2040년. 2040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과연 주차장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일관된 행정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 상관관계를 한번 저는 주차장을 한번 세보고 국인 씨는 또 우리 또 탄소 중립 또 SDGs 스드즈도 전문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한번 섞어서 한번 스드즈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도대체 몇 면이 있을지부터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78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정우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네.